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녹화하는 용정호토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이야기긴 한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보스토크 2020이라는 이제 군사훈련이 있었죠. 극동에서. 거기 뭐, 지난번에 30만, 4년 전에 30만 정도 병력이 동원됐다가 이번에는 5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가 없었죠. 그런 군사훈련에. 중국이 이제 6회 공군 다 참가해서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군사적 협력 관계는 공고화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그 1일에서 7일까지인데 9월 5일부터 8일까지는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푸틴이 거기 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보스토크 2022년 군사훈련 그러니까 참관을 위해서 쇼이구 국방장관, 그 다음에 게라시모프 합참의장 이런 사람을 대동했기 때문에 러시아 군수내부 세 사람이 일주일 넘게 극동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중에 크레나군이 아주 출중한 기도 비닝을 통해서 대공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한간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러시아군이 옛날에 히틀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초했던 것처럼 너무 세세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그냥 조그만 제대의 이동까지 간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야전 사령관들이 아주 손을 놓고 있다. 이게 수동적으로만 이제 명령을 이행할 뿐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가 그런 임무형 전술 방식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뭐 아예 추진조차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우크라이나의 방격 공세가 성공한 게 아닌가 라는 분석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100% 액면 그대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하간 지금 어떤 그 경직된 러시아군의 어떤 지휘 통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군 수뇌부 3인방이 전부 일주일 넘게 극동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군 지휘체계가 제대로 돌아갔었을까. 그래서 야전 사령관들한테 이제 적절하게 임무 부여를 했어야 되는데, 자율권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중앙에서 통제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현장에 이제 감각을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보스토크 2022년 요거 일주일, 그 다음에 동방경제 포럼이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바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그 협력구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드에서 개최됐는데 요것도 뭐 깁니다. 하루가 아니고 9월 14일에서 9월 16일까지. 그러니까 9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이제 러시아 푸틴의 행보가 굉장히 이제 바빴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하이 그 협력기구 이 회의에서, 이 정상회의,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이후로는 아마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면담 자체의 그 워딩 하나하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워딩 자체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을 조금 음미해 보자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화 관련해서 푸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중국이 취한 밸런스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과 미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군사적 지원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는데 중국리가 상당히 균형 감각 있는 행동을 한다. 그걸 갖다가 높이 평가하겠다. highly acknowledge 하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요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럼 시진핑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든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전 뭐 아주 외교적 평범한 그런 외교적 수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에서 이거 중국이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거기서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세계 정치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은 저렇게 하고 또 뒤로 이제 뭐 뒷담화 칠 수도 있고 또 당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말을 그 워딩을 그대로 이제 분석하자면은 막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중국이 과연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힘들 거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제 3년임을 해야 되죠.
시진핑이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전 세계적 안보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미국이 이까지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이 3년임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경제가 지금 뭐 초토화 상태니까. 작년에 흥다라든가 지금까지 있던 중국 경제를 추동해온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부동산 사업, 이게 이제 망가졌고 민간 그 부동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러졌죠. 근데 올해 들어오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들마저 지금 위기에 처해 그런 상태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시장을 갖다가 이걸 갖다 활성화시키면 그게 이제 건설 경기에 반영되고, 그럼 이제 소득이 늘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 지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경제 성장이 이제 선순환하게 되는데, 이게 제로 코로나라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반년 이상 저렇게 붙잡아 두면은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해가지고 그걸 뭐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제일 나빠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약이 무효다.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다른 어떤 그 경제에 불을 붙이기 위한,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제대로 회생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전쟁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부전선의 이제 정세가 이제 좀 변하고 나서 이거 러시아가 지는 거 아니냐, 괜히 지는 전쟁에 중국이 시진핑이 발 담갔다가 스타를 구기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인데, 이게 이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말을 아꼈다는 거는 왜 그럴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동부전선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하고 거의 아마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앞에 있었던, 그냥 9월 5일에서 9월 8일 날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왔던 리 잔수, 우리 택으로 치면 국회의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대표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 중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묻는 자리에서 책응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책응을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제 대책할 때 책자, 그 다음에 대응할 때 응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고 좀 살펴봤더니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말 모릅니다만 이 워딩, 중국 내에서 이 워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 보면은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중국이 은연중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운을 띄웠는데, 이게 급격하게 동부전선이 몰락하면서 쿠피안스크 이주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르손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효과를 내고 하면서 이거 러시아군이 완전히 이게 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요 며칠 동안 급격하게, 9월고 10일을 전후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게 단지 추측입니다. 이게 문서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응이라는 게 사실은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 한 발짝 물러섰다고 봐도 뭐 크게 이상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러 관계가 이런 이제 애매한 이상한 이런 국면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이란하고 북한에 이제 접근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기대했던 중국의 군사적 지원이 나오질 않으니까 드론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이란으로부터 이제 대거 수입하겠다. 생각보다 이제 러시아군이 드론 전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체 대수도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포탄이나 탄약이 없었으면 북한에다 이게 졸라대가지고, 이건 이제 저희 옛날에 이제 구소련,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러다 아우르던 그런 공산주의 맹주가 이게 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걸 부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아마 부족하다면 이제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사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뭐 등을 돌린 그런 상태는 아니고, 여하간 동북아 정세 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길 수 없다는 거는 중국도 나름 내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러시아가 무참하게 박살이 난다라고 할 경우에 이거는 중국으로서도 무지무지하게 이제 해악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대만을 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겨야 이게 하나 이제 추동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저기서 만약에 러시아군이 져버리게 되면 중국군도 대만을 과연 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름 이제 경제 협력은 그런 대로 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상당히 왜곡된 게, 이번 9월 달,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 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르 무역이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석유입니다. 가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헐값에 파니까 서방에서 사주질 않으니까 중국을 갖다 싼 값에 다 이제 사서 제끼는 거죠. 그게 무려 이제 15% 정도의 이제 무역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전략적 협상도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를 갖다가 EU 국가들은 제대로 못 파니까 이제 유효가스가 남는 거죠. 잉여분이 남으니까 이걸 어디론가 팔아야 되는데 결국 중국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그 가스관을 만듭니다. 근데 가스관을 만들어서 이게 그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마 몽고 국경을 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 3자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경협, 가스관 건설에 대한 경협, 그게 뭐 본격화되지 않는가, 막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벌어진 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서 지금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이걸 보게 되면 하나 재미난 거는 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군수 산업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추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력 규모는 훨씬 이제 크다고 나눌 수 있는데 해군 함정 같은 것도 훨씬 지금 그 중국이 많은데 그 주요 부품들, 그다음에 탱크,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제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러시아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허약한 건가 그런 걸 다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여기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듯한 지금 이제 탄약과 무기가 부족하니까 중국에도 손 내밀고 이란, 북한에도 손을 내미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사마르칸드 회의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마치 러시아 위에 있는 듯한 푸틴 들어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리고 푸틴 스스로가 또 그런 어떤 그 자존심 화신이기 때문에 대놓고 중국 보고 형님, 네가 형님 해라. 우리한테 무기 좀 달라. 라고는 절대 말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이제 강한 캐릭터이자 하나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게 서방 언론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게 우크라이나전의 동향에 따라서 이게 상당 굴곡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쉽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뭐 애매한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냉각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의 기대치가 다른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착종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관은 그럼 어떠냐? 자, 군사동맹,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한미동맹이 강화됐다, 이전과 다르다라고 이제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사태로 봤을 때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미 확장 전략 협의체, 이걸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켰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에는 이게 전혀 완전히 이제 사문화된 규정이었죠. 말만 있었지 전혀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난 5년간 중단됐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외교장관, 외교 1차관, 조현동 1차관입니다. 그다음에 신범철 이제 국방부 차관 두 차관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2죠. 한미 양국의 외무차관, 국방차관 저쪽에서 2명, 우리 2명 와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했고 거기서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사람이 신범철 차관하고 조현동 차관 두 사람이 중앙일보에 아마 공동 기고를 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제가 외교부 쓸 때 국장할 때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앙일보 기사를 쭉 봤는데 아마 역시 관료 출신이라 지금 현재 이제 차관으로 현직에 있고 그다음에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 기고하니까 이제 함부로 이제 과격한 표현 같은 건 못 쓰겠죠. 굉장히 두리뭉실한 외교적 수사로만 어떤 그 범벅이 된 그런 내용들만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이제 확실한 개입을 하겠다는 걸 여러 차례 걸쳐서 확약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확장 전략 협의체를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이걸 한미 동맹을 좀 더 굳건히 강화해 나가는 그런 초석으로 삼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결국 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혁명 20일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런던 갔다 뉴욕 갔다가 이렇게 이제 캐나다도 나중에 가서 협의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미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의를 한다라고 나오는데 한일은 계속해서 문제가 많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만나고 나서 이제 전향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가 만나봐야 또 보나 마나 무슨 뭐 위안부 문제니 그다음에 뭐 이리저리 문제들 옛날 역사 왜곡 문제들
그런 거 가지고 뭐 질질 회담을 끌려고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입장만 개진할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될 거냐,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의제가 뭐냐, 서로 입장이 뭐냐, 뭐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확인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게 되게 어떤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경우에는 이미 답을 다 정합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 일이라는 걸 협의를 하고 일이라는 잠정된 결론을 낸다라고 만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만나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특단의 어떤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다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한일 정상이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라는 건데 그게 아마 비록 쉽지 않다는 거는 여하간 형식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는 조금씩 복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군사훈련 같은 건 이제 완전히 이제 정례화한다. 그다음에 과거에 안 했던 거 지금 제대로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문재인식 접근을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갖다가 조장하고 그걸 갖다가 동원 체제의 어떤 그 하나의 마케팅식으로 동원시키고 주입하고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워크에서 그 반일 프레임워크에서 별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관계 설정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또 국내의 어떤 반대파들 그걸 갖다가 감당할 용기나 자산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권이나 그런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단계 밟아가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한미 확장 전략 협의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오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협의체 그 어떤 기구가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그 안에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못 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낼 거냐 하는 겁니다. 당장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오늘 아마 대표님이 방송하신 것 같은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일단 유사시 대만 일단 유사시에 그래서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군사 행동에 참가할 의지를 보인다든지 실제 참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 미군의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말만 외교적 수사만 능했을 뿐이지 정말 궁극적인 결정적인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에 한국의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의문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재밌었던 건 한 이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CBS하고 이제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대만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제 극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초장부터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상군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함대도 보내고 바로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CBS 그 인터뷰한 사람이 다시 한번 대통령 각각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군사적 개입을 할 거냐,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거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공과 전쟁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무려 4번을 이번에 말한 게 4번째입니다. 4번째인데 앞에 3번째는 실수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런 뭐 한판 전쟁을 할 의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또 국무성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언론에 대해 수습하고 이런 해프닝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 1대1로 지금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치 애매모호한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풍겼다가는 또 중국이 치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한 블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참 쪽팔리게 철수한 그 광경을 보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먹어도 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저렇게 잘 싸고 러시아군이 허접하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바이든으로서는 중국과 한판 붙어도 되겠다고 자신감을 가진 거죠. 실제 전투가 일어날지 분쟁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일단 그렇게 말은 해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9월 14일 날 미 상원에서 대만 정책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 상원에서 통과됐으니까 또 하원도 통과돼야 됩니다. 아마 통과될 겁니다. 왜?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민주당은 여야 구분 관계없이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미국민의 뭐 7, 80%가 다 지금 반중 정서에 팽배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이제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거죠. 나토 기구에는 가입돼 있지 않지만. 그래서 4년 동안 45억 달러, 뭐 지금 환율로 하면은 한 6조 2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보 분야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확약을 했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그런 상원에서의 어떤 가결, 이런 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중국 아마 외무성 대변인이 뭐 미국을 비난하는 바이든의 발언을 갖다 비난하는 그런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뭐 나중에 그 분쟁의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하든 또는 이제 실제 대만을 쳤을 경우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건지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서로 전쟁을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은 네 번째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또 옛날 바이든 쫄보처럼 여기도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면은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거죠. 이러면은 시진핑이 오히려 더 간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면에서 자, 중국과 러시아 전 세계가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로 아주 쉽게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절로 다 양분이 되는데, 경제적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보적으로도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 민주주의 국가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두 세계가 나뉘어서 싸울 경우에 한국은 어디에 붙을 건가? 지금 여전히 애매하죠. 예. 지금 이 멍청한 4년제 대학을 나왔던 소위 말해서 주요 매체의 기자들이 어떤 글을 쓰고 있냐면은, 제가 속속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나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더욱 발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축은 어느 하나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논지로 한국 기자들의 60% 이상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디커플링 한 상태에서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지, 지금 현재 진행 상태인 이 어정쩡한 관계가 요 몇 년 전으로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던 그 시대로 절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궁극적인 경우에 우리가 자꾸 중국에 붙어 있다 할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미국과 서방에서 결정적으로 내칠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중국에 붙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프란시스 코폴라의 대부, 상당히 1971년, 2년 그때 만든 영화니까 아마 상당히 세월이 흘렸습니다만, 그 영화의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에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제 5대 패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속한 고를리오네, 그 다음에 바르치니, 쿠니오, 그 다음에 스키라치, 그 다음에 다탈리아, 이렇게 5개 이제 마피아가 있는데 알파시노가 다 죽여버리죠. 나머지 4개 마피아의 이제 수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수장들을 다 죽이기 전에 이제 장례식이 있죠. 마론 브랜드 장례식인데,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마피아 두목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피아 두목들이 와서 이제 꽃을 다 바치고 이제 그 조문을 하게 되죠. 마론 브랜드 죽음에 대해서. 근데 알파시노가 하나하나 다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가 하는 거는 대충 알고는 있죠. 바르치니거든. 근데 이 바르치니가 꽃을 던지고 나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그게 원래는 이제 마론 브란드 알파치노 자기 아버지하고 동료였는데 테시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재를 섭니다.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바르치니하고 알파치노가 속해 있는 꼬르리오네 가문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서로 만나는 걸로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모든 마피아 수장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친구였던 테시오라는 이 사람도 알파치노가 죽이게 됩니다. 이 테시오라는 사람이 한국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중간에 다리놀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알파치노가 중간에 로버트 듀바라고 대화에 나옵니다. 중간에 다리놀라 한 놈이 우리의 배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딱 보는 거죠. 어느 누가 배신하는지. 아니나 다를까 바르치니가 꽃을 딱 던지고 나니까 테시오가 바르치니한테 가서 기속말로 이야기하고 둘이가 악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접선 장소 이런 것들 시간을 조율하게 되죠. 그러면 알파치노가 만약에 바르치니를 만나러 가는 그 장소 그 시각 암살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최근에 돌아가는 상태, 약 100년 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될 때 그때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낀 이유는 지금 한국이 분명히 서야 될 자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양분되는데 그 중간에서 다리가 찢어지라 중간에 등거리 외교를 취하겠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어리석은 국민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다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양분되는 세상에서
어느 한쪽에 포함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게 된다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한쪽 층에서 반드시 그 배신자는 처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거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 싶은 분은 대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길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생각되시면 마지막 부분만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배신한 아들을 따라서 이 마피아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좌장격인 테시오가 어떻게 배반을 하면서 죽어나가는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재하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중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110년 전에 한국이 한일합방대, 조선이 한일합방대가 나라를 뺏길 때 그때와 비교해 보자면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점에 따라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도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한국은 좀 이상하다 이거죠. 여기 있는 이 우리나라 민주당 운동권들, 옛날에 80년, 70년대부터 캡해온 이 운동권들, 얘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넘겨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얘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된 의도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사하죠. 칠러 세력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얘들도 똑같습니다. 얘들을 갖다 우리가 평상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좌빨 세력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는 한반도의 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죠. 반드시 근데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이 땅에도 모든 민자 붙은 새끼들, 민노총, 민변, 그 다음에 정교조들, 민주당, 요쪽에 있는 친북, 요 반역 세력들과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는 찬스는 북한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칠 때, 그때입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들이 누군가를 갖다 분명히 계산서를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적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은 자기 스스로 진보라 그러죠. 미국의 좌파는 민주당입니다. 그죠? 이건 공화당에 대비해서 좌파라고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공화당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왜? 그거는 자기들의 진보적 가치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민주당 보십시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 쳐닫고 있는 놈들이잖아요. 심지어 유엔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가결시켰는데 한국 정부가 거기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지난 5년 동안 보게 되면. 요런 족속들은 한반도, 전 세계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얘들과의 싸우면 한 번에 끝나질 않습니다. 대단히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때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2부 방송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들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